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을 모셔왔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게스트 섭외력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번에도 불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네. 어떤 분을 또 지난번에는 이제 또 의원님을 모시고 오시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축산업계 축산단체 협회장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축산입니까? 그게? 네, 축산이고 축산 분야에서도 가장 센 분야가 어딥니까? 센 분야. 네. 센 가장 강한 분야. 강한 분야.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저는 돼지일 것 같아요. 돼지죠. 예. 소고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둥은 돼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한돈협회 네. 회장님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 정말.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대한한돈협회장 손수세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공관리위원회까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돼지 산업의 어떤 굉장한 큰 역할을 우리 협회와 자주금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수희 회장님은 충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축산학과까지 졸업하고 양돈을 직접 하시는 분 사실 많이 못 뵀거든요. 그리고 1994년도에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양돈 농장을 시작했고요. 백산농장 대표시기도 하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양돈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돈협회 홍성 지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제20회 중앙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돈업계를 이끌고 계시는 축산업계의 어떤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돼지와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네. 예, 감수가 많으시군요. 아니, 축산단체 협의회장은 예. 제가 5월부로 이 임기가 돼서 이제 만료하셨고. 완료를 했고 예, 예. 지금은 그냥 그 한돈협회장으로서 한돈협회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 협회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종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주요 축종이 이렇게 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왜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네네. 그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한쪽에 축종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뭐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요 축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축종 그러면 어떤 거? 뭐 소, 돼지, 닭 뭐 아. 이렇게 낙농까지 주요 이렇게 하고 낙농까지. 있습니다. 네네. 낙농이 지금 뭐 저희 그 주요 축종으로 산란계, 육계, 뭐 이렇게 양계 이렇게 세 개로 분할돼 있는데 토종닭까지 있구나. 닭은 조금 그렇게 좀 세분화돼 있습니다. 뭐 평생이라기보다 학교,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 3년 이렇게 돼지만 쳐다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이전에는 그럼 돼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으셨고, 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시면서 이 길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농촌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8, 90년대 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산업의 변화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3D 업종 뭐 네. 굉장히 꺼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뭐 내가 농촌에 또 어떤 생각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 후배들하고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은 뭐 나는 현장에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뭐 돼지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게 94년도부터 이렇게 첫 직장으로 이제 농장에 취직했으니까 벌써 한 32년, 예. 1, 2년 정도 된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근데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축산 농장을 한다는 건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 제가 그 농장을 한 것은 뭐 2000년대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농장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농장에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했죠. 이거는 더더욱 상상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대체로 축산학과 나오면은 사료업체라든가 갈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뭐 제 후배들도 그렇고 저보고 뭐 학점도 좋은데 왜 그 농장을 가느냐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 넥타이 메고 다니는데 취직을 하면 니들도 갈 곳이 더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골의 어떤 정서도 뭐 저하고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앉는 거에 대한 좀 갈망이라고 할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현장에 후배들이 안 나오고 하지만 저래도 한번 이 남들이 앉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홍성이 고향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이 홍성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양돈이 많이 잘 되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축산의 메카 메카죠? 하면은 네네. 그 홍성 그리고 네. 홍성 같은 경우는 뭐 소도 한 6만 두 정도 되지만은 돼지가 한 65만 두 정도 됩니다. 전국의 한 5% 이상을 이렇게 점유하는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저는 이제 뭐 돼지는 어릴 때 외갓집에서 이제 조금씩 키우는 이런 것만 이제 본 적밖에 예. 없는데 이렇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양돈이라고 할 만큼의 이 규모를 이제 운영을 하시려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보면은. 뭐 하루 농장 일과라는 거는 뭐 거의 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각 농장마다 특별한 자기들 그 각자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농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주간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일주일에 이제 관리 그리고 그 뒤로는 뭐 그룹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지금들은 뭐 그 각 그 우리 농장주분들께서 그 경영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돼지 농장 그러면은 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잖아요. 예. 옛날에 90년대 같으면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좀 원시적인, 지금으로 보면 원시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 규모도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요즘에는 그 스마트 축사에서 굉장히 첨단 시설까지 도입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홍성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회장님께서 30년 쭉 돌아보면은 어떠세요? 많이 변했다고 생각 드시나요? 많이 변했죠. 뭐 저도 그 9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하면서 뭐 시설이라든가 뭐 시스템 그리고 돼지 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뭐 그 돼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한겨울에 따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모던으로서 이제 생애 끝난 거를 한겨울에 밖에 내놔도 막 눈 속에 얼음 속에 했어도 그렇게 얼어 죽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눈만 멀뚱멀뚱하고 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눈으로 덮여 있는데도 이렇게 있는 모습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투자도 많이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에는 뭐 이 주로 인력으로 했었고 지금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선배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는 졸업했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할 때 돼지는 사람 발걸음 소리 듣고 큰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또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만큼 시설이나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이 돼지가 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많이 틀려졌죠. 최 박사님 혹시 아세요? 어떤 건요? 돼지 농장에 네. 사료를 밥을 주잖아요. 예. 어떻게 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자동으로? 뭔가 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삽으로 퍼서 줬던 모습도 봤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삽으로 뭐 퍼주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네. 저 바가지 사료라 해갖고 큰 밀차에다가 네. 모돈이 쭉 있으면은 이제 한 바가지씩 이제 그 사람이 눈으로 네. 이제 왜냐하면은 그 임신동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주는 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현황판 붙은 데를 아니면 사람이 감으로 가면서 요거는 며칠량 돼지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바가지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이 했고 이제 계량통이나 이렇게 하고 눈금 조정 아니면 무게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예전에 독일 농장을 갔는데 농장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식 사료를 여전히 많이 주잖아요. 예. 그쪽 갔는데 다 습식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료통에 이쪽에서 그냥 농장주는 아예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펌프 소리 다 이쪽 돼지 밥통으로 다 배송을 해버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사실 저는 돼지를 대규모로 키우는 거는 잘 못 보다가 오히려 미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옥수수 농장에 구경을 갔더니 옥수수 농장주가 이제 농장을 구경시켜 주다가 우리가 뭐 돼지도 좀 키워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몇십 두 키우시나 봤더니
6개월에 5,000두씩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10,000두 출하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농장에서 취미생활 삼아서 취미로 하는 게. 아버지랑 아들 두 분이서 아. 5,000두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한돈협회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한돈이 뭐냐 뭐 한우는 알겠는데 한돈은 뭐지 막 그랬는데 한 20년쯤 됐나요? 한돈협회 한돈이라는 표현을 쓴 지가 예, 그 한돈으로 쓴 지가 20년은 안 됐고 한 15년? 그때 이제 뭐 대한 그 양돈협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지역 브랜드로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사단법인 대한 한돈협회로 바뀐 게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2012년도인가 아마 네. 그때 한돈협회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돈 그러면 되게 익숙해진 존재가 예. 됐고 이제 다들 이제 뭐 한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양대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돈 알아도 정작 이 한돈 협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예. 뭐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한돈협회는 그 농가의 네. 권익보호 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한 축으로 이제 자조금이 있는데 네. 자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잘 만들어진 우리 그 돼지 단백질을 국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잘 소비해 줄 수 있게끔 소비 홍보에 쓰는 것이 자조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협회는 어떻게 보면 농가의 권익보호 네. 그리고 자조금은 이 만들어진 우리 돼지고기를 국민들한테 좀 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은 한돈협회에서 예.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예.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돈 자조금에서는 이제 그게 소비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 한돈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협회를 자조금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협회장이 되면 두 개의 회장을 동시에 맡는 거죠. 예. 저희들은 뭐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그냥 같이,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어떤 그 한 목소리를 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다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자조금 관리위원장하고 협회장을 같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조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자조금은 2004년도에 네. 그 처음에 이렇게 발족될 때는 이제 한 마리당 400원씩 해서 아마 그 당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그 몇십억이 안 됐던가 한 4, 50억 그리고 매칭 펀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800원 올리고 1,100원을 올려가지고 한 마리당 그 1,100원씩 농가 거출 예. 그래서 1년에 한 200억 정도 100억 정도. 그 거출하고 예. 정부 매칭 펀드가 한 53억 그래서 연간 한 예. 그 250억 정도 그 예산을 그 수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300원 올릴 때 그 300원을 저희 자발적으로 올렸거든요. 그 이거를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가격 떨어지던가 할 때 뭐 수급 조절 예비비로 하자 해갖고 그 예비비 이제 300원에 대한 그거를 저희 농가 스스로가 이렇게 그 세이브 해가지고 그 예산이 뭐 가격 떨어지던가 뭐 이상한 변동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쓰는데 그 예산이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사이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자조금 그러면 이제 광고 주로 이제 소비 촉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지지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시는군요 보면은. 원래 시당초는 자조금이라는 것은 네. 이제 소비 홍보 그리고 뭐 나눔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능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 또 뭐 소비 홍보도 소비 홍보지만은 그만큼 돼야 농가도 그 이득이 창출되고 또 우리 산업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가는 부분들은 좀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자율성이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 자조금 같은 경우도 자조금 어떻게 업계 최초로 그리고 올해 이제 최초로 이렇게 돼서 이제 2004년부터 이렇게 해서 한 벌써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근데 20년 됐네요. 21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런 자존 같이 대하고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데 전 좀 잘못됐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유튜브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조금을 가지고 정부는 이게 원래 자조금이라는 것은 소비 홍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 저 관조금처럼 해서
수급 조절이나 이상한 걸로 쓰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최 박사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조금을 가지고 자조금은 이제 자조금 단체에서 회원들이 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걸 정부 예산 이걸 수급 조절에 이걸 활용하려 해가지고 아마 이제 단체에서 많이 네, 근데 그 항의가 부분도 항의도 항의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자조금이라는 거 애시당초 농가가에서 자조 스스로 만들어서 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자조금인데 이게 관조금이 돼버리면은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린 20년이 넘었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더 거둘 수 있다. 그 매칭을 대신 받지 말죠. 53억을 안 받겠다. 뭐 그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걸음마하는 단체나 그 산업에 써라. 예. 오. 아니, 근데요. 그 대신 100% 자율권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율권이지만 그게 그 대신 그 자주금법 테두리 안에서 니들이 관리 감독을 해라. 우리가 그렇다고 뭐 우리 마음대로 쓴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주적이고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그 집행도 그렇고 뭐 그 예전에는 뭐 6개월 뒤에 승인 나고 이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심했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뭐 4, 5개월, 6개월 뒤에 예산 승인 이런 정책을 하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제 자주금을 통합해서 법인화해서 자기들이 이제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아니 이거는 농가가 스스로 낸 돈을 정부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들 멋대로 쪼물딱쪼물딱 쓰려고 하는 이런 구조는 나에서 저는 강력히 얘기했어요. 난 차라리 자주금을 안 걷는다. 난 자주금 거치 반대 운동을 해서 난 돼지는 빠진다. 그런 얘기도 심한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산업이 성장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저는 그 얘기까지 해서 졸업도 시키고 이제 딸을 또 성장시켜서 또 해서 졸업시키고 그렇게 하면 1억이도 변하고 산업도 잘 돌아가고 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유치원 기준을 자꾸 이제 고등학생한테 적용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한테 이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틀에다 놓고 그것만 뺑뺑이 돌리잖아요. 매년 패턴 플레이 그리고 주고 똑같이 왜 제가 하는 얘기가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랑 제가 회의석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맨날 100이 들어가는 정책을 하십니까? 올해 100 들어갔으면 내년에 8, 90 들어가고 10년 뒤에는 한 10만에서 가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예산이 활용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똑같이 맨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공무원만 자꾸 인원만 늘어나지 하는 일은 예전만 못해요.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틀에다만 놓고 돌리고 졸업시키고 하면은 또 아니 솔직히 어떤 것도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방식도 그렇고 전 기업 마인드라고 하면은 내가 올해는 100을 투자했어. 이거는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엔 좀 줄어야 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구조가 가야지. 어떻게 맨날 똑같이 100만 놓고 돌려요. 이게 정부 마인드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게 잘못됐다는 왜 기업 마인드로 가야 이 산업도 더 성장하고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 나가면 안 될라나 몰라도 경종이잖아요. 경종. 예. 쌀이 솔직히 지금 김제평야도 가면 다 콩 심어갖고 이제 뭐지만은 옛날에는 뭐 한 9조 가까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한 7조 5천억, 뭐 7조도 이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그 정도 들어가죠? 한 5, 6조 들어가죠. 아니 한 6조 제가 알기로 6조 넘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금만큼 나오죠, 뭐 그냥 산업 규모가. 그럼 이게 이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초창기에 뭐 그래도 돼지는 경쟁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더 경쟁력 갖추려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아까 단열계수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최소한 이 산업 젊은 층이나 지원할 때도 30년 거치 뭐 10년 분할 상환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 대신 투자도 이
감가상각을 최소한 50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거야 이 생산성도 좋아질 뿐더러 식량 안보라든가 그 농촌 사멸도 막는다고 봐요. 다들 뭐 2, 3년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될 일도 안 된다. 사실 이제 양돈 같은 경우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장기 저리로 해서 이제 먼저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낚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ESG 차원이든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농가에서 사실은 그 투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시설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최소한 한 세대 30년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야 거기서 이제 그 중장기전 그래야 젊은이들이 와서 이 산업을 또 이끌고 또 뭐 식량 산업도 식량 산업이지만은 이게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또 그 뭐 지금 뭐 농촌 사멸 뭐 그게 만약에 산업적으로 이게 투자 안 되고 안 끌어들이면 과연 그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소농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 말씀 쪽 듣다 보니 양돈 쪽은 이제 정부 정책이 지원이 아니고 발목을 계속 잡고 그렇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보니까. 저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는데 사실 양돈 한돈협회 어쨌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자조금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범 사례를 굉장히 좀 뭐 이제 회장님 임기는 끝났지만은 다음 회장님 모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산업 있잖아요.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다음 자조금 같은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 사례 같은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저도 이제 자주금 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한간에는 자주금 갖다 뭐 하냐 농가분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애시당 쪽은 이제 처음부터 소비 홍보로 이렇게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비 홍보 예산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고 일부는 솔직히 농가에 다시 환원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사업은 이제 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 본다면은 이제 자주금이 제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어요. 페스타도 해보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도 해보고 근데 상당히 그 요즘 젊은 층이나 또 이 사회 반응하는데 굉장히 또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우리 생산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본보기도 되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더 해서 나가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자주금이 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양돈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35%좀 수입되나요? 저희들이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하고 40에서 5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돼지고기는 완전히 이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점점 더 수입이 많아지는 느낌도 막 들고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근데 외국에 있는 돼지 회사들, 육가공 회사들 있잖아요. 비욘 푸드나 네덜란드도 아니면 덴마크 있는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 됐건 아니면 동물 복지가 됐건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농장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쪽도 바뀌는데 한 5년, 10년은 훨씬 더 걸리겠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예. 쉽게 빨리 바뀌진 않는구나 서유럽도. 말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양돈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결국 소비자들인데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소비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덴마크산 동물 복지를 지키고 탄소 중립에도 훨씬 가까워진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의 한돈 산업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인데 있잖아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동물 복지나 뭐 탄소 중립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저는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뭐 우리가 뭐 유럽산 돼지 뭐 북미산 돼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맛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수입이 오더라도 그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히 직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건 저는 맛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생산성 위주 막 다산종 고능력 이렇게 해서 갔지만은
과연 그게 우리 현실하고 맞냐? 이런 부분도 솔직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뭐 고기 생산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개량되어 왔던 돼지들이고 우리는 그 소비가 틀리잖아요. 거기는 주로 가공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직화로 해서 소비를 하는데 그 직화에 맞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가 더 겪어야 될 과제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MSY가 지금 18.89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고병성 PRS 때문에 더 떨어질 걸로 봐요. 근데 과연 그 능력 있는 돼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하고 역행하는 거잖아요. 많이 죽이니까.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덜 죽이고 맛있는 고기를 생산도 해서 시장을 좀 바꾸는 길보다 소비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좀 그런 앞으로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농장이나 어떤 기업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성장하면은 뭐 수입력하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뭐 또 거기에 대체육이라든가 뭐 배양 시장도 같이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성이 돼지군이잖아요. 돼지군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돼지로 대표되는 군이지 않습니까? 예, 예. 홍성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 홍성. 예. 홍성에서는 가장 뭡니까 양돈 산업의 메카로서 가장 쟁점인 게 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홍성 같은 경우도 다 똑같죠. 1차적인 것은 냄새. 냄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앞으로 뭐 더 발목 잡을지만 이제 분뇨 문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사실상 구축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참 전부터 했으면은 이 환경적인 문제, 냄새 문제도 많이 극복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빨리 빼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갔으면은 냄새 문제 절반 이상 저는 문제를 줄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어렵고 또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됐지만은 뭐 하나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난리 납니다. 그만큼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시골 인구는 줄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몇 배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어떤 농촌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이제 정부가 하고 우리 생산자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성군도 머리만 쓰면은 어떤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 분뇨가 뭐 어떤 이렇게 좀 이제 자원으로 될 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원 활용도 하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짜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 살기 좋은 또 어떤 부가가치 높은 우리 농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 농업 분야에 37개의 자조금 단체가 있거든요. 자조금 단체가 있고 이 자조금이 운영되는 거는 농가가 원래 내야 됩니다. 농가가 내고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 레비라고 하는 분담금을 내게 되고 이 분담금이 이제 대개는 이 단체의 재원이 됩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거는 가장 크게는 이제 수급 조절, 가격 안정 이게 좋고.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군요. 보면.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이든 이런 걸 하면서 네. 우리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안전하게 생산합니다. 환경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탄수율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개는 이제 자조금 단체에서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 단체가 자금이 큰 게 이제 한돈협회에서는 한 마리당 1,100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다른 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한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단체는 사실 잘 안 거쳐가지고 예산이 5억, 10억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역할이 어렵죠. 근데 이제 한돈하고 그다음에 한우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이제 자조금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돈, 한우, 이 축산 양대 축은 이 우리나라 보통 이제 뭐 농축수산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뭐 수익 개방 때문에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그러는데 제일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트에 가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이제 돼지고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소비자로서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랑이라기보다 이제 그 이 단백질 소비가 굉장히 늘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보통 그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소비를 한 60, 한 1, 2kg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돼지고기가 한 30kg 좀 넘었고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소고기가 한 15kg, 닭고기 이렇게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성장과 함께 단백질 소비가 늘면서 그 부분이 또 우리 돼지고기랑 같이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뭐 농가들이 그 성장 그 변화의 어떤 이 경제 변화의 흐름도 농가들이 좀 잘해서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 마인드식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사회가 부응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떤 단백질의 어떤 그 최고 공급원으로서 우리 농가들이 그 역할을 더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먹어보면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예.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궁금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물가가 다 오르는 건 맞는데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정도는 집에서 참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보면 둘 다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100g에 600원, 뭐 650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06년, 뭐 7년 요 정도에. 근데 지금은 이제 100g당 2,000원, 2,500원? 예, 삼겹살. 2,000 뭐 예. 할인 행사하면은 2,000원 초반대나 예. 뭐 보통 한 2,500원을 기준으로 예, 왔다 예. 갔다 이제 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물가 오른 거 보면은 아, 뭐 정상적으로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아쉽다. 예전에는 되게 쉽게 그냥 편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큰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귀해진 느낌도 약간 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물가가 굉장히 뭐 몇 배, 몇십 배 막 오르고 했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그 당시에 뭐 600원 100g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뭐 두세 배 오른 거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예전에 부대 비용 이제 이 생산한 원가 자체가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예를 들어 제가 초창기에 첫 월급이 제가 65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맞죠? 예. 글쎄 공무원 월급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60만 원은 이제 원래 이제 급여고 이제 4년제 대학교 나왔다 해서 5만 원이 기사 월급에서 그래서 65만 원 했었는데 수당이 또 별도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300만 원 주고 외국인도 고용 잘 못 오는 쉽지 이런 않죠. 시점이고 5배가 올랐네요. 또 사료값이나 네. 또 그리고 이 평당 건축비 자체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시설이라고 하지만은 막 이렇게 성장 막 늘릴 때니까 근데 그 당시에 평당 뭐 분만사가 한 150만 원 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한 6, 7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료값도 뭐 그 당시에 뭐 200원이었다면 뭐 서너 배 더 이상 올라갔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하시면은 아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야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고 또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시키면은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 반찬값이라든가 인건비 부대 그 비용이 굉장히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삼겹살이 조금 오르니까 금겹살이다. 사실상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삼겹살 값이 돼지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그 식당에서 1인분에 2만 원이 넘어간다. 근데 사실상 그 200g이 원가가 뭐 그 당시에도 뭐 4, 5천 원도 안 되는데 그 2만 원 넘어간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채소값이나 그 막 이게 사실 채소값이 더 많이 요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추가 있어요 요즘에.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이 어떤 오명을 쓰고 있는 것들이 뭐 돼지값 조금 올라가면 금겹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소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내를 해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보면은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소울푸드가 삼겹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그렇죠. 가족들끼리 삼겹살을 구우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야, 그 정도는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양돈 산업이 좀 선진화라든가 시설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예전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이제 MSY라 그럽니까? 그거 같은 경우가 뭐 18 정도 했는데 요즘은 다 넘어가고 뭐 한 30 가까이 가는 농장도 있고 굉장히 생산성 좋아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고요.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돼지고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 좀 민감하게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생산성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산성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나라 생산성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저희들이 어떤 지표로도 갖고 있지만은 뭐 한 20년, 30년 전에 뭐 MSY 뭐 16도, 17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19도가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맨날 좋은 농장만 다녀요. 그거는 최고의 탑만 다니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MSY 그 한 30도 되는 농장도 있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께서 또 너무 이렇게 그 잘하는 농장, 그리고 시설 잘 된 농장만 다니셨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아직 그 굉장히 그 넘어야 될 어떤 그 선이지 않을까, 벽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회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뭐 거기에 탄소 중립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걸 극복하려면은 진짜 유럽 선진국만큼 못 가더라도 거의 준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아무래도 기후 때문이죠. 어떤 게 병목 현상일까요? 가장 큰 거는 뭐 기후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질병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설적인 문제. 그게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막 돼지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 간 충돌도 있고 기존의 풍토병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겹쳐져 갖고 생산성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뭐 그것도 그 질병도 그렇게 온도차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취약해지니까. 이게 취약해지니까 자꾸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뭐 또 번째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온도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시설 투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와 내부의 그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한 6, 70년 전부터 그 단열 계수라는 거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 생산에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나라는 막 그 확장하는 데만 급급하고 또 그 새로운 또 고능력 돼지를 막 들여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조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는 돼지도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절로 드네요. 보니까. 여름철 되면 돼지값이 올라간다고 막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 여름엔 올라가죠. 봄부터 해서 질병적인 문제랑 같이 교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철에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돼지들이 겨울철에 이제 일단 여름철에는 수태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것이 분만할 때쯤이면은 또 이제 PD라고 유행성 설사병이 걸려서 이제 자동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이제 비육돈 출하할 때 되면은 이제 한 5월 달 이렇게 여름 향락철 시작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은 없고 이 고리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뭐 어떤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양돈 업계에서도 시설 투자 같은 게 많이 되고 또 스마트 시설이라 그럽니까? 예. 온도를 자동으로 잘 조절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도입되고 해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 스마트 장비가 도입 뭐 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농장 단열 계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야 그런 것들이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작동을 하지 그게 막 어떤 초가집 걷어내고 뭐 예를 들어 기화한다고 기화집은 아닐 거를 이렇게 보듯이 맞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더 기초부터 기본적인 부분부터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농가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하려면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투자라기보다 지원책을 갖고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생산자 단체에서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또 예산 투자를 좀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셨을 거잖아요. 그런 협의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한돈 협회장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4년 동안의 협회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성과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는 뭐를 했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 행기 없다. 솔직히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 진짜 뭘 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4년을 되돌려 본다면은 그 제가 이제 그 협회장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돼지 키우기 쉬운 세상 돼지 키우기 만드는 쉬운 세상. 거고 또 농가가 주인인 협회란 슬로건 하에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 네. 돼지 키우기 쉬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정책이나 제도들이 농가 책임 위주로 이렇게 가고 관에서는 책임 회피성 모든 게 이렇게 막 그 당시에도 뭐 질병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환경적인 문제나 이렇게 그 이제 농가 책임 위주로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그거를 좀 바꾸는 거였었고 뭐 농가가 주인 협회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자는 취지로 이제 그 두 가지 슬로건으로 제가 회장이 됐지만 뭐 4년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뭐 준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좀 정부랑 그 어떤 대화 채널이나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관 일방 주도가 아니라 이제 뭐 민관학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 저는 제가 주장은 그거거든요. 어떤 산업은 그 산업 주체가 끌고 가야 맞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많이 어필했는데 그나마 그 장관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 해주셔서 그쪽에 뭐 확 간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갈 수 있는 초석은 다져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구호가 되게 멋있는데 이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그러면 사실은 쉬운 세상. 예. 그러면 사실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 현실로 보면은 별로 안 좋고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거 바꿔보시겠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신 건데 가장 어려운 점들 한번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될것 제가 같아요. 어려웠던 점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양돈 양돈 농가 입장에서 봤을 회장님 때 입장에서 어렵다. 어려운 거는 1차적으로 이 산업을 정부 정책이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네. 거꾸로 이거를 어떤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면서 정부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임기 초기에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나 가전법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조금 잘못하면은 뭐 사용 중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나라의 농민은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일부러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다 그럼 자기 사람이 예. 내 재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전염병에 관한 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해서 하면은 사용 정지 중지 명령, 폐쇄 명령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읽어갖고 비투자뜨기인데 그걸 사용 정지 하던가 폐쇄 명령 내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난 그런 것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좀 그럴 건 안 된다. 그런 뭐 차원에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이제 솔직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제가 그 어떤 고위직 공무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일주일씩 조를 짜자. 예. 농림부 직원 둘, 우리 직원 둘에서 농장을 컨택해서 최소한 일주일에도 가서 돼지를 어떻게 키우나 한번 추락까지 한번. 실습이라도 해봐라. 했더니 이제 그렇게 그거는 좀 어렵고 이틀 정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영부영 하다가 벌써 이제 한 4년, 3년 반 이렇게 지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을 펴시는 그 해당 그 과든 뭐 공무원이든 그런 분들이 좀 현장을 좀 많이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정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정책이 뭐 이게 유튜브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지금은 학교 시험을 어떻게 보나 그러는데 예전에는 거의 지금 사지선당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그 문제 풀려면 기초 지식이나 이런 걸 자꾸 싸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찍기만 해서 잘 찍어서 맞으면은 자기가 일 잘한 거고 잘못 찍어서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야 자기가 책상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면은 의무화 만들고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보면 네. 현장이 잘못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현장하고 이 이제 관련은 정책하고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면은 야 그럼 너희들 의무화 만들어 아니면 너희들 뭐 페널티만 물 거야 잘하면 너희들 뭐 사탕 줄 거야 이게 요새 유치원도 교육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꾸 지금 이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정책으로 생각이. 일관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여기에 뭐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탄소중립 문제도 있고 진짜 탄소중립이든 동물복지는 하더라도 이 산업이 견고하게 가는 게 그게 맞는데 내가 만드는 거 안 따라오면은 니들 페널티 줄 거야 아니면 잘하는 니들 따라오면은 뭐 인센티브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직불금 더 줄 거야 이런 정책은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인정을 하고 이제 파트너로서 동등한 과정에서 뭔가를 접근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 산업을 먼저 이해를 하고 정책도 가고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밖에서 떠든다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거 규제하자 이거부터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초부터 확실히 서로 알고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은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걸 이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방향을 정하고 이걸 이제 정부인데 설득시키고 같이 잡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생산자 단체들이 사실 지금까지 그런 영향들이 잘 없었잖아요. 뭐 한돈협회는 그나마 이제 자조금 규모가 있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 연구소도 하나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하연구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업계 그걸 잘 못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글로벌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니까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생산자 단체들은 특히 한돈협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는 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그 뭐 공약사항에도 넣고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선제적 대응이거든요. 제가 그 임기 초기에 가전법이나 뭐 기타 이 법으로 인해서 뭐 의무화 만든다 해서 사실상 이제 한 겨울에 이 삭발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상 그 당시에 머리 깎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이 이 추운 날 이 엄동설안에 아스팔트에서 그 집회를 해야 되고 한여름에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했으면은 이렇게 안 갔는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뭐 공약사항도 있었지만 그거를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거 중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걸 준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말고 우리가 논리를 대응해서 대안을 제시하자. 저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들고서 그 뭐 지금 이제 4년 차 가까이 되지만 뭐 한 2년 동안은 이제 기초 다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도원 대표가 그 연구소장으로 갖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많이 부각시켜서 이제 지금은 그 기초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저희들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자. 그래서 이제 한돈팜스라는 걸 외주를 줬었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작년부터죠. 이제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전산을 해서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 입맛에 맞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뭐 데이터 시대고 뭐 AI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그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농장이 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거기다 만들자 해서 그 한돈팜스를 좀 그 전에 이제 운영하던 기관한테 미안하지만 그걸 갖다가 연구소에서 그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걸로.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어떤 자산이고 저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소 제가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승화시키면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멋있는 양돈 산업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환경 쪽이다 보니까 예. 이 축산 특히 이제 그 양돈 쪽을 많이 이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환경 쪽에서 보면은 참 골칫덩어리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원래 여기 터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지역이 개발이 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하는지 자꾸 굴러온돌이 이제 원래 있던 돌을 이제 밀어내는 이런 예. 모습들을 아마 여러 번 많이 목격하시고 답답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입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년대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산업이 이제 태동기니까 그 이제 경제 성장과 막 성장했던 게 80년대 이제 올림픽 하면서 90년대 막 이렇게 해서 확 늘어날 때 솔직히 정부도 그 경기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뭐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히 그 70년대 초반에는 그 뭐 100만 두인가? 그게 지금 2천만 이제 1,100만 두니까 그 100만 두가 지금 1,100만 두를 가기까지 그 불과 한 세대밖에 안 걸렸는데 10배가 한 세대, 늘어났어요. 네. 10배가 늘어났어요.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뭐 소비도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막 그렇게 할 때는 뒤도 안 보라고 막 그 양적인 성장을 정부가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바뀌고 지금은 뭐 동물권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이런 문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에 이렇게 끌고 왔으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할 때 같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농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농가가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제와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규제만 만들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농촌 사면을 막 했지만은 그 지역에서 뭐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 인구 더 늘리려고 막 어떤 정책도 펴고 있는데 사실상 그 갈 데가 시골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장 주변으로 와서 그분들이 막 민원 넣고 솔직히 저도 안타까운 것들은 뭐 저희 농가들도 몇 분 이렇게 제 임기 중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민원이라는 것도 이 산업인데 산업 보호에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내몰려 놓고서 모든 게 이제 이 농가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손 봐야 되고 또 그 먼 미래로 본다면은 이제 더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사실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뭐 농가들이 뭐 맨날 지원만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도 많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잘 가면은 뭐 더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환경 문제가 이제 냄새 문제가 100이라면은 네. 한계가 있거든요. 이 산업은. 그렇죠. 근데 100% 그거는 제거할 수는 예를 없죠. 들어서 뭐 한 8, 90만 줄여도 진짜 이게 성공 사례로 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이나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계몽이라든가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줘야 될 거로 봅니다. 솔직히 저는 뭐 환경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고 오면은 열심히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런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책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그래도 환경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넘게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나름대로 룰도 만들어지고 뭐 서로가 이제 규정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동물 복지와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 다들 요즘에 뭐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동물 복지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산업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는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산업동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단백질 공급으로 예. 쓰는 이제 소, 돼지, 뭐 그렇죠. 닭 소, 이런- 돼지, 닭 이렇게 예.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솔직히 그
반려동물도 그렇고 동물복지 이렇게 보면 원칙에 뭐 어긋나는 것들이 많지만 솔직히 그게 어떤 동물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어떤 이론을 막 이렇게 뭐 공장형 솔직히 산업이거든요. 그 산업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떤 산업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해서 산업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산업동물 같은 경우도 목적이 그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단백질 공급 차원에서는데 저희들이 뭐 그거를 뭐 동물복지를 뭐 안 해서가 아니라 이 현실에 맞는 우리만의 동물복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가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서 그 어떤 이 정부가 끌고 가려는 막 그런 이 강압적인 동물복지가 아니라 이 현장에 맞는 동물복지. 그럼 이 산업도 성장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그 뭐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동물복지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 저희들이 이제 그 동물복지에 대한 안을 뭐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는 좀 제가 그 취임하면 초기부터 뭐 탄소 문제나 동물복지 문제는 그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부안은 무조건 뭐 금지지만은 그게 아니라 금지를 않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은 동물복지로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정부 당국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만들어서 산업이 후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소비자인 국민들께서도 안정적인 그 단백질을 사서 드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선택권을 넓혀주는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 과도한 동물복지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은 이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어떤 국민과 이제 일반 그 소비자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지금은 몇 프로가 동물복지 그 인증이나 제품을 사서 드시는 이제 농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느 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층이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무조건 다 가라.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맞냐? 결국 비용 상승이 소비자 그렇죠. 부담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그거를 과연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냐? 그 감내 묻으면은 비싸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은 할당 관세든 수입해서 이걸 한다. 솔직히 나중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할당 관세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할당 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최소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동물복지한 고기를 수입하셔라. 맞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물가 잡는다고 뭐 할당 관세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유럽이든 뭐 아마 동물복지 지금 혹은 유럽하고 미국 조금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수입하는 건 다 수입 못 할 거예요. 그럼 동물복지한 그 고기가 유럽에도 지금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거를 과연 그렇게 수입을 할 수 있겠냐? 저는 형평성을 맞춰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은 자국민은 이렇게 가라고서 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된 부분을 하면 그거는 이율 배반적인 거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독일 갔을 때 사례가 떠오르는데 독일은 이제 그 나라에서는 양계 있잖아요. 양계에 대해서 프리레인지 양계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케이지 양계는 독일에서는 허용을 안 하거든요. 아예 금지입니까? 아예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양계, 케이지 양계는 다 동유럽 같은 다 수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폴란드 이런 데서.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산업이 완전히 이중 구조화 돼버려가지고 좀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니 가격이 다양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뭐 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 하지만 나는 저렴한 게 좋아 그럼 저렴한 걸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선만 맞추면.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라는 게 산업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각 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이제 서유럽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 날 수는 있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동물복지에 막 다 해서 그렇게 가면은
분명히 이제 생산성도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 동물복지 최고 원로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떠십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연세도 있으신데 유튜브에 나가도 될라나 몰라도 내가 미친놈이지 왜 먼저 해갖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GMO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서유럽에서 뭐 도입된 제도들. 글로베오스 원칙주의자죠. 그렇죠.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좀 과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서유럽에 있는 기후 조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 산업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전향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철학적 가치라든가 취지 같은 것들 어떻게 반영하는 게 맞을지 사실 산업계에서 그런 노력을 만들고 어떤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협력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너무 이렇게 저쪽에서 만든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자. 그 기준은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정책은 딱 잣대를 딱 대고서 딱 선거서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무조건 이걸 넘어가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 다른 정책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부연 설명드리면은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축산인 전공자도 없고 지금 왜냐하면 그건 교육 정책부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네네. 전공자를 배출해서 나라의 어떤 그 이런 일꾼들을 정부가 키워야 되는데 정부는 그 전공자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그 정부가 나서고 교육 정책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서고 있으면서 지금 딱 하는 게 뭐냐면은 딱 줄 세워갖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잘라서 야 니들 가서 이 일해. 이런 정책을 하면은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어떤 분야에 진짜 유능한 그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 사장 될 수도 있고 그럼 산업이 자꾸 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정책이 그러니까 어떤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뭐 아까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산업에서 이 산업을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서포트를 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사실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즘에 보다 보면 대한민국 뭐 제조업도 그렇지만 다들 이제 후속 세대가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농업은 뭐 옛날부터 그랬죠 이제 보면은. 근데 양도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꽤 건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규모와 산업화가 좀 되니까 이 어떤지 사실 양돈에서의 어떤 이제 미래 세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이제 이 한돈 산업에는 2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하면서 어떤 이제 뭐 청년분과도 만들어서 또 청년들이 좀 귀합해서 소통도 좀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타 축종에 비해서 어떤 이제 기업 구조, 이제 경영 마인드가 이제 네네. 기업 마인드로 조금 많이 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젊은이들이나 또 이렇게 오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산업이 투자도 많이 돼 진입 장벽도 높지만은 또 그나마 시골에서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가서 그렇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분야를 선도하는 좀 다른 분야에서 좀 부러워하겠다는 생각도 좀 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말주변 노건데 제가 이제 만 3년 동안 그 이제 축산과 있는 각 대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또 이제 왜냐면은 그분 이제 젊으신 분들의 생각도 듣고 또 앞으로 뭐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AI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생명을 다루는 뭐 거기에 전망하면 더 시너지는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젊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 1년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장학금 좀 다니는데 뭐 젊은이들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도 제가 만들 수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초창기는 뭐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명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필드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자꾸 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농대 나오고 소장님도 농대 나왔지만 이 농대라도 이 축산과하고 또 일반 또 달라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니 어떻든 네, 이제 교육과 현장이 따로 노는 이제 이 문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근데 회장님은 이제 임기가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 그러면 이제 이 회장 임기를 마치신다면 다시 이제 농장주로 이제 컴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또 하실 아니, 생각이 저는 그 제가 이제 농장을 맡겨놓고 농장에 안 들어간 지가 꽤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시스템을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뭐 시스템을 중요시한다기보다 농장 식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이렇게 오. 성적을 내고 생산성? 있더라고요. 예. 생산성 지표가요? 예. 그래서 어. 뭐 농장 가는 건 그렇고 저희 막내가 이제 셋째가 딸내미인데 뭐 고3인데 지금 이제 프로 골프를 아. 하고 있어요. 갖고 원래는 아. 제가 뭐 그래 딸내미 케어하면서 전국 발도 유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지역에서 따르게 와서 봉사 좀 해주십사 해서 아마 그쪽에 또 역할을 또 하셔야겠군요, 준비를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질문 좀 더 해도 봐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양돈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할 건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생산성 같은 거는 뭐 차근차근 시설이 좋아지고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면 차근차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이제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건 사실은 그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소비자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접점하고 그다음에 그 악취라든가 환경 부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앞으로 축산의 우리 양돈산의 미래는 따르게 있다고 봅니다. 소비 시장이죠. 지금 그 분뇨 문제나 약치 문제는 어떤 공법이나 시설이 또 기계들이 많이 이제 발전돼서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부착을 시키면은 그런 문제들은 많이 그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수입육이나 뭐 대체육도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 미래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 문제하고 과연 이제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인구 절벽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얘기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지속 가능으로 갈 수 있겠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소비 패턴하고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또 지역과의 인구 공존이군요. 그렇죠. 그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더 우리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잘만 해결하면은 더 좋은 우리 한돈 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양돈과 관련돼서 이제 ABC부터 현업까지 이제 이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저희 일반 국민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 이제 또 동료 이제 한돈 농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뭐 힘도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농가분들이 솔직히 우리 산업이 늘 걱정입니다. 저녁 때 전화 오면은 민원 때문에 오지 않을까. 새벽에 전화가 띠리는 울리면은 어떤 사고 나지 않을까. 화재라든가 뭐 이 사고. 솔직히 그 지금도 다르고 또 뭐 분뇨가 넘쳐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걱정에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농가분들의 어떤 피와 땀 때문에 이렇게 잘 우리 산업을 잘 이끌어왔다 생각.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이 고생하는 만큼 더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정부 정책이나 또 협회 집행부 그리고 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바라고 국민들께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맛있는 먹거리가 돼지고기 때문에 또 우리 돼지고기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농담 시간에는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님 모셔가지고 양돈 현황과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폭넓게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돼지고기 또 국민들이 사랑해줘야 우리 양돈 산업도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돼지고기 소비를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손 회장님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